조선 중종 때 장수 고을 어느 양반댁에 곱고 얌전한 딸 윤혜라는 처자가 있었다. 달빛 같은 얼굴과 버들가지 같은 자태로 온 동네 총각들이 흠모했지만 정작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건 그 말솜씨였다. 어릴 적부터 입담 대장이라 불릴 만큼 논리정연하고 재치 있는 말로 어른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아버님, 왜 남자는 학문을 배우고 여자는 바느질만 배워야 하나요? 그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란다. 그럼 하늘이 여자에게도 머리를 주신 건 무엇 때문인가요? 이런 식으로 어른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마을 훈장조차 저 아이는 장차 입담으로 서방을 제압할 것이라며 우려할 정도였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딸 윤혜를 불러 방으로 데려갔다.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괴짝에서 작은 목그릇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 목그릇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보로 옆면에 작은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얘야, 이것을 바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윤혜는 그 목그릇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님, 이게 무엇인가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목그릇이란다. 네 증조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나까지 모두 이 그릇에 마음을 담아 살았지.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시집살이는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너처럼 말 많은 각시는 시집살이가 더욱 고달프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이 목그릇에만 쏟아내거라. 언젠가는 네 진심이 전해질 날이 올 것이다. 윤혜는 어릴 적부터 동네 할머니들로부터 말이 많아서 구박받은 며느리들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다. 혀 잘린 며느리, 쫓겨난 며느리, 서방에게 미움받은 며느리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두려움과 순종심 속에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재주를 숨기고 벙어리처럼 지내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어머니는 윤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윤혜는 목그릇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혼례 당일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신랑 규석은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내려온 학식 높은 선비였고 새색시 윤혜는 입담 대장으로 이름난 처녀였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오갈지 궁금해했다. 규석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말 위에서 의기양양했다. 그는 평소 말 잘하는 아내와 학문을 논하며 살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왔던 터였다. 특히 윤혜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례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윤혜는 고운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입술을 꼭 다문 채 단정히 절만 올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평소의 윤혜였다면 오늘 이 좋은 날에 하며 운치 있는 인사말이라도 했을 텐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규석은 점점 당황스러워졌다. 그는 큰 술잔을 올리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오늘 우리의 혼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윤혜는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다. 혼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말을 안 하지? 혹시 몸이 아픈가? 규석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벙어리 각시를 내가 어찌 맞이하랴? 목소리 한 번 들어야 절을 받겠소. 그제야 윤혜는 망설이다가 품속에 목그릇을 꺼내 들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그녀는 목그릇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벙어리라 놀려도 오늘 나는 새 신랑에 참든 각시로다. 그러나 그 순간 잔치 마당에서는 꽹과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손님들의 환호와 웃음소리까지 뒤섞여 규석은 그 말을 분명히 듣지 못했다. 귀에 스친 듯 아련한 소리만 남아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정녕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착각인가? 마침 주례를 맡은 집안 어른이 크게 외쳤다. 신부가 응답을 하였으니 의례를 이어갑세. 사람들도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하며 분위기를 북돋웠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혼례를 중단하는 것은 곧 신랑 쪽의 체면도 구겨지는 일이었다. 규석은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으나 어쩔 수 없이 절을 받고
예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혼례를 마친 후 윤혜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 목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그릇 안에 담긴 건 오직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어머니의 당부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윤혜의 긴 침묵이 시작되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신혼부부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규석은 부인 윤혜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애썼지만 윤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규석이 물었다. 부인,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소? 윤혜는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다. 규석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직접 그대의 마음을 읽어보겠소. 나도 한양에서 공부한 선비, 이 정도 독심술은 할 수 있다오. 그는 음식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윤혜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생선, 윤혜가 고개를 젓자 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돼지고기, 또 고개를 젓는다. 오리탕. 이때 윤혜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규석은 득이양양해하며 손뼉을 쳤다. 아하, 오리탕이로구나. 내 독심술 실력이 대단하지 않소? 하지만 사실 윤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망설였던 것이었다. 오리고기는 그녀의 체질상 먹으면 온몸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윤혜는 그저 어쩔 줄 모르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저녁상에 오리탕이 올라오자 윤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규석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윤혜의 얼굴과 목에 빨간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몸을 비비자 규석이 깜짝 놀랐다. 부인, 어디에 아프시오? 하지만 윤혜는 그저 목그릇만 꼭 안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쓰러졌고 규석은 급히 의원을 불러야 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는 음식으로 인한 과민 반응이옵니다. 오리탕을 드셨다 했으니 오리고기가 맞지 않는 체질이신가 봅니다. 규석은 더욱 답답해했다. 정녕 벙어리라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는 건가? 윤혜는 그저 목그릇에 대고 작게 속삭일 뿐이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녀만의 하소연이었다. 며칠 뒤 규석은 윤혜에게 새 한복을 지어주겠다며 저작거리로 데려갔다. 옷감 시전 앞에서 그는 여러 색깔의 비단을 펼쳐놓고 말했다. 부인,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오? 손가락으로라도 가리켜 보시오. 윤혜는 분홍빛 비단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손짓을 해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비단들이 흩날렸고 윤혜의 손가락은 엉뚱한 천을 가리키게 되었다. 하필 그것은 흰색 천이었는데 상여에 덮는 수의용 천이었다. 시전 주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이고, 새색 씨가 웬 상여보를 고르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새색 씨가 상여 옷감을 입다니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혹시 앞날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규석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윤혜를 끌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며 화를 냈다. 당신 일부러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것이오? 왜 하필 그런 천을 골랐어? 윤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그릇만 꼭 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라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하지만 윤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목그릇에 대고 길게 속삭였다. 그 내용을 아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규석은 한동안 풀이 죽어있던 윤혜가 내심 신경 쓰였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마을 밖 과수원으로 나들이를 같이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고 사과나무에는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부인, 저 사과를 따다 먹는 게 어떠? 윤혜는 반가운 표정으로 사과나무 아래로 갔다. 그런데 사과를 따려다가 실수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성난 벌떼가 윙윙거리며 규석과 윤혜를 함께 덮쳤다. 규석은 팔과 얼굴을 마구 쏘여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부인, 나도 꼼짝 못하오. 제발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부르시오.
하지만 윤혜는 말을 하지 않고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닐 뿐이었다. 규석도 벌떼에 둘러싸여 허둥지둥했다. 어서 나처럼 소리라도 지르시오. 이럴 때라도 한마디 해보시오. 결국 두 사람은 벌에 여러 군데 쏘인 채로 과수원 주인에게 구조되어야 했다.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규석은 더욱 답답해했다. 이럴 때조차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다니. 정말 벙어리인 건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어느 날 윤혜가 치장을 하고 나가려 하자 규석이 물었다. 부인, 어디 가시는 길이요? 윤혜는 손짓으로 친정 쪽을 가리켰다. 규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친정에 가면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부인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윤혜가 나간 뒤 몰래 뒤따랐다. 윤혜는 친정 근처 정자에서 어릴 적 벗들과 만났다. 규석은 나무 뒤에 숨어서 엿들었다. 그런데 벗들과 만나서도 윤혜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이고 손짓만 했다.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아이고, 혼례 뒤로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더니 정말 벙어리가 된 거니? 이렇게나 곱고 총명한 윤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규석은 이 대화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혼례식 이후로는 벙어리가 된 것이었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나 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윤혜가 빙그레 웃더니 친구들에게 슬쩍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녀들은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지 않니?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 윤혜의 친구들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자 규석은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달아났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뛰다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근처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온몸이 흙탕물에 젖은 채 허우적대는 규석을 본 개울가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벙어리 색시 신랑님이 목욕한다? 물고기랑 놀고 계시나 봐. 규석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한편 윤혜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모른 척 빙긋 웃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방님은 내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렇게까지 몰래 뒤따르시는구나. 벗들 앞에서라도 한마디 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건가? 그녀는 규석의 간절함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당부 때문에 입을 열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나도 서방님과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건만 연못에 빠져 허우적대시는 모습이 어찌 그리 우스꽝스러운지. 그래도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 고맙기도 하고. 며칠 뒤 이번에는 규석의 벗들이 집에 찾아왔다. 모두 한양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로 각자 말 잘하는 아내들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상을 받으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 마누라는 시를 지으면 화답시로 받아준다네. 우리 색시는 손님이 와도 재치 있는 말로 항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 우리 집 부인은 어려운 한문도 척척 읽어낸다고. 그들이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고는 규석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네 색시는 어떤가? 소문으로는 입담 대장이라고 들었는데? 규석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말을 아껴서. 아껴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벗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설마 벙어리인가? 아,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구나. 규석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 순간 윤혜는 신랑 규석의 굳어진 표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마루 뒤편에서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규석을 바라보았다. 아, 나 때문에 서방님이 이런 굴욕을 당하시는구나. 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실까. 벗들의 놀림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자네가 그토록 똑똑한 색시를 얻었다고 자랑하더니 혹시 소문이 과장된 것 아닌가? 윤혜는 규석이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당부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서방님을 이렇게 괴롭히면서까지 벙어리 행세를 해야 하나? 목그릇을 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마음속으로는 그들에게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서방을 그만 놀리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은 꽁꽁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규석이 벗들의 시선을 피해 술잔만 연거푸 들이키는 모습을 보자 윤혜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목그릇 위에 떨어졌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규석은 술에 취한 채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굴욕을. 윤혜는 비틀거리는 규석을 부축하며 안방으로 데려갔다. 규석이 잠든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규석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목그릇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서방님. 나 때문에 이런 창피를 당하시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 밤 윤혜는 규석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밤새 눈물을 흘렸다. 한편 윤혜가 친정에 다녀온 뒤부터 목그릇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본 시댁 식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규석의 어린 조카가 호기심을 보이며 장난을 치려 했다. 고모, 이 그릇 안에 뭐가 들었어요? 조카가 목그릇을 열어보려 하자 평소 조용하던 윤혜가 펄쩍 뛰어막았다. 그러나 그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다. 겉보기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윤혜는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으며 늘 목그릇에만 속삭였고 어느새 그 안에는 그녀의 침이 잔뜩 튀어 고여 있었던 것이다. 이걸 누가 보면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가. 윤혜는 얼굴이 새빨개져 목그릇을 꽉 끌어안았다. 시댁 식구들은 그 과민한 반응을 보고 더욱 수군거렸다. 저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저리 숨기나? 혹시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비밀스러운 물건이 있는 게 아닐까? 아무것도 모르는 규석은 괜히 더 의심이 커졌다. 그는 윤혜의 모습을 보고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설마 옛 연인의 편지라도 숨겨둔 건가?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윤혜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그녀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윤혜는 속으로만 절규했다. 아이고, 그냥 침범벅된 내 목그릇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가을 수확이 끝나고 마을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큰 잔치가 열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규석도 벗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 쌓인 회포를 풀려 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자 그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친구들의 계속되는 놀림에 참다 못한 규석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게들, 우리 각시는 벙어리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나는 벙어리 색시와 살아야 하는 불쌍한 신랑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어댔다. 그럼 자네 색시는 목그릇하고 혼인했네. 벙어리 색시둔 선비님 신세가 딱하구만. 차라리 나무 토막이 낫겠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조롱이 잔치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혜는 구석에 앉아 목그릇을 품에 안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규석의 친구 중 하나가 더욱 심한 말을 내뱉었다. 자네 색시 혹시 바보인 거 아닌가? 멀쩡한 입이 있으면서 왜 쓰질 못하나? 이 말을 들은 순간 윤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당부도 시집살이의 법도도 모두 잊고 말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서방님, 나는 벙어리가 아니옵니다. 잔치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는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 하시오. 나는 울고 또 울며 이 그릇에 마음을 담아왔소. 서방님을 사랑한다고, 시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친정 부모님이 그립다고, 온갖 말들을 이 작은 그릇에 쏟아냈건만 어찌 나를 비웃고 의심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나는 밥상머리에서 맛있다고 말하고 싶었고, 예쁜 옷을 입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으며, 위험할 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소. 오리고기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고, 분홍 치마가 좋다고 말하고 싶었으며, 서방님이 연못에 빠졌을 때 걱정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소.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목그릇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외쳤다. 하지만 어머니 당부를 어길 수 없어. 이 그릇 하나만이 내 마음을 아는 것이었소.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바보라 하고 벙어리라 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규석은 윤혜의 진심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동안 윤혜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며 살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규석은 윤혜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그동안 부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 어머니의 당부를 지키려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 작은 목그릇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아픔을 담아왔는지 이제 알겠소. 이제 더는 벙어리로 살지 마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집안을 환하게 채워주시오. 윤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억눌린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제 마음을 감추지 않겠어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규석은 눈시울이 붉어진 아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진한 고통보다 앞으로의 희망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윤혜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토록 억눌렸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이제는 오히려 온 동네에서 소문난 수다쟁이 각시가 되었다. 밥상머리에서는 간이 짜다, 국물이 적다, 지적하기 바쁘고 장터에 가서는 저건 비싸다, 저건 싸다, 흥정하기 바빴다. 규석은 처음엔 귀가 따가웠으나 곧 차라리 이렇게 떠드는 게 훨씬 낫구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훗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젊은 각시들이 시집살이가 어려울 때면 할머니들이 들려주곤 했다. 윤혜 각시처럼 인내하되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는 말거라. 때가 되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이렇게 벙어리 각시 윤혜와 신랑 규석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부 사이의 참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